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만약 아이들이 떠들고 있다면 앞으로 20분 동안은 절대 정숙하라고 이르거나 아니면 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직장에 계신다면 동료들에게 지금은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20분 동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 A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불과 이틀 전인 1월 15일 목요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양이 미국 재무부 채권 보유량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 달러보다, 미국 국채보다, 미국의 빚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글로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공식적으로 그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음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매우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귀를 여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가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이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난 50년 넘게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군림해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빚을 자산이라 믿고 보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이 시스템이 작동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멈추지 않고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빚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달러 한 장의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외국 국가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마치 술에 취한 선원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허공에서 찍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그리고 30조 달러를 넘어 이제는 36조 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을 공포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파티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이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지난 몇 년 동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쪼가리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금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도 금을 매입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국가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총량이 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총액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종이 화폐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를 원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진짜입니다. 금은 인쇄기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금은 중립적입니다. 금은 그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제재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이 순간 금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무기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러시아의 달러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를 동결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달러도 언제든 동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을 사고 있으며 이것은 달러 패권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존,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은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고 있다면 민간 투자자들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산가들은 어디로 돈을 옮길까요? 그들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금을 살 것이고 필연적으로 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금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은은 가난한 자의 금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은은 금보다 10배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심각한 금융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양손 가득 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우리를 어제 일어난 사건, 즉 1월 15일 목요일의 사태로 이끌어줍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92달러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30달러였던 은이 200%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류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구 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92달러에서 87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야간 시장에서 5달러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증권 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붉은색 숫자를 보았습니다. 5%의 하락을 보고 그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상승장은 끝났구나. 이제 팔아야겠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야간 폭락은 건전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익 실현 매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 벌인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HSBC, JP 모건과 같은 거대 상업은행들은 은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은 가격이 떨어진다에 베팅해왔습니다. 그들은 실제 금속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종이 계약서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말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업은행들은 약 44억 온스의 은을 매도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44억 온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래소와 모든 파생 상품 계약을 합친 그들의 총 매도 규모입니다. 온스당 90달러로 계산했을 때 이 매도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억 온스에 90달러를 곱하면 3,960억 달러가 됩니다. 3,960억 달러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지금 당장 90달러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면 그들이 갚아야 할 돈이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가총액은 약 2,500억 달러입니다. 시티그룹은 약 1,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은 가격이 90달러를 유지하거나 100달러로 올라간다면 이 은행들의 매도 포지션 손실액은 은행 하나의 전체 시장 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불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구제 금융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밤사이에 가격을 짓눌렀습니다. 유동성이 적은 아시아와 유럽 거래 시간대에 엄청난 양의 종이 계약서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손절매 물량을 유도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패닉을 조장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제를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물 은의 부족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산업 수요는 여전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가격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95달러를 뚫고 100달러를 향해 갈 때 은행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자신의 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증명했고 절박한 은행은 절박한 짓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실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종이 가격이 92달러에서 87달러로 떨어지는 동안 실물 시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스 금리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리스 금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실물 은을 빌리고 싶을 때 산업용으로 금속이 필요하거나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금속이 필요할 때 그들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 수수료를 리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금속을 빌리는 데 대한 이자율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리스 금리는 매우 낮습니다. 1년에 0.5%나 1%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은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빌릴 수 있는 금속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스 금리는 치솟고 있습니다. 5%, 10%, 15%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는 리스 금리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왜일까요? 빌릴 수 있는 금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실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그들은 단 몇 달 동안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15%나 20%의 이자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6개월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금속을 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백워데이션은 거대한 적색 경보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부족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이 종이 가격을 92달러에서 87달러로 폭락시켜 상승세가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 실물 시장은 정반대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리스 금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하며 얼마가 들든 지불하겠다. 이것이 바로 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가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이는 이 게임의 끝이 도래했음을 막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1월 15일 목요일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새로운 포지션 제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은 계약의 최대 포지션 규모를 7,000로트에서 3,000로트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57%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1월 19일 거래일부터 적용됩니다. 도대체 왜 거래소가 갑자기 포지션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할 실물 금속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 요청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고가 고갈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레이더들에게 레버리지를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팅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물 인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드러운 불가항력 선언입니다. 거래소가 우리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물은 거래소입니다. 진짜 가격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만약 상하이에 금속이 없다면 전 세계 시장에 금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엔드게임입니다. 종이 시장이 모든 신뢰를 잃고 실물 시장이 주도권을 잡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가격은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의 고통과 뉴스에서 보는 경제 지표 사이의 괴리감은 착각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이미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진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화폐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종이의 성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부를 지켜온 진짜 돈인 금과 은으로 피난할 것인가? 역사는 항상 준비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전쟁터에서 정보는 금속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적들은 그 정보를 왜곡하여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물리적인 가격 하락보다 더 위험한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소문을 기억하십니까? 귀금속 투자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물 중 한 명인 릭 룰,
이 자신의 은을 모두 팔아치웠다는 소문 말입니다. 이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릭 룰이 은을 팔았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도 당장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파티는 끝난 것 아닌가? 라는 공포가 투자자들의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과 진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릭 룰은 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실물은 보유량 중 80%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그가 왜 팔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시장을 떠나기 위해 판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팔았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더해 막대한 자본 이득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머지 20%의 은을 이른바 하우스머니, 즉 원금 부담이 없는 순수한 수익만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의 여유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물 은을 판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본을 은광산 주식에 재투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물을 팔고 광산 주식을 샀을까요?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실물은 가격이 $90에서 $150로 오르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약 66%가 됩니다. 물론 훌륭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은을 생산하는 광산 기업들의 주가는 300%, 아니 500%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금속 가격이 생산 원가를 넘어서는 순간 광산 기업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릭 룰은 은에 대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낙관적이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대중이 공포에 떨 때 냉철하게 계산하고 수익이 났을 때 탐욕을 부리는 대신 리스크를 관리하며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자본을 재배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릭 룰이 은을 팔았다는 단편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려 소중한 은을 헐값에 넘겼다면 여러분은 세력들이 설계한 정교한 심리게임에 완벽하게 속은 것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릭 룰조차도 여전히 은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방어 태세에서 공격 태세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폭등장의 임하기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릭 룰의 전략적 이동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어쩌면 여러분의 상식 체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미친 예측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바네크가 최근 금 가격에 대한 업데이트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순히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바네크는 이 전망을 위해 짐 싱클레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짐 싱클레어가 누구입니까? 그는 1970년대 금의 대세 상승장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당시 금값이 바닥을 길 때 그는 금이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매우 단순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수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총 통화 공급량, 임의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총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만약 지금 당장 모든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금이 다시 화폐 시스템의 기준이 된다면 금 1온스의 가치는 얼마여야 하는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2007년 짐 싱클레어가 이 모델을 업데이트했을 때 그는 금값이 온스당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금값은 $700 수준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부채가 계속 폭발한다면 결국 그들은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리셋하기 위해 금값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후 금값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0에서 9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5만 달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의 데이터로 바네크가 이 모델을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온스당 18만 4천 달러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만 8천 달러가 아닙니다. 18만 4천 달러입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ME 통화량은 이제 21조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은 약 2억 6천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21조를 2억 6천만으로 나누면 약 8만 달러가 나옵니다. 미국 달러만 계산해도 온스당 8만 달러가 적정 가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을 대입했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엔, 위안화 등 전 세계에 풀린 종이돈을 모두 합쳐서 금 보유량으로 나누면 그 적정 가치는 18만 4천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금값이 18만 4천 달러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안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장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적 가능성입니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고 중앙은행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화를 금에 연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18만 4천 달러라는 가격은 결코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보수적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